자, 계속해서 여러분 199쪽 양가로 5번 대인세와 대물세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대인세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다 그 얘기입니다. 대인세는. 그러면 대물세는 글자 그대로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바로 대물세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같이 볼까요? 납세 의무자를 중심으로 인적 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자, 밑줄 소득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물세는요,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수익, 재산 등 과세 물건 그 자체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자,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제가 밑줄 칠한 거는 거기가 시험범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대인세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다 보니까 그 납세 의무자의 개별적인 인적상을 다 고려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뭐라고 해요, 여러분? 소득세. 그 소득은,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부과되는 국세를 말하는데, 그 개인은 사람마다 다 사정이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하나마다 그런 개별적인 인적상을 다 고려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대인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인세는요, 사람을 기준, 즉 납세 의무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꼭 적어놓으세요. 얘들은 항상 합산과세합니다. 합산과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요, 합산과세를 할 때는요,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면요, 반드시 누진세율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합산 그러면 반드시 뒤에 나오는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일단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대물세는요, 그 물건마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항상 개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얘들은 항상 비례세율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비례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있다. 예외도 있긴 있다.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는 비례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맞대응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방금 소득세라는 것을 우리가 나왔는데, 소득세를 다시 한번 좀 정의 내린다면,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국세를 바로 뭐라냐면 소득세라고, 바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자, 우리 아저씨가 또는 본인이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해서 매달 뭘 받죠? 급여를 받죠. 근데 그 급여는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1년 쌓이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뭐를? 소득을 뭐해서? 합산해서. 그 소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를. 누진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점차적으로 계단형 형태로 이렇게 높아지는 세율을 바로 뭐라냐? 누진세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저 6%부터 최고 38%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은 특징이, 일단 특징만 잡으세요, 여러분.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뭐할수록 일정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세율의 형태를 뭐라 한다? 누진세율이랍니다. 소득이 점점 커져.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면 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만큼 세금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내라. 그런 형태의 세율을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누진세율 합니다. 누진세율. 그런데 여러분, 비례세율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요.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그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만 때리는 걸 바로 뭐라냐? 비례세율이랍니다. 이런 기본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재화나 재화를 소비하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는 무조건 10%대입니다. 1억짜리도 10%, 2억짜리도 10%, 3억짜리도 10%. 그래서 과표가 뭐냐, 금액이 얼마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을 정하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 그래서 비례세는 무슨 형태, 여러분? 수평선의 형태고, 누진세는 무슨 형태, 여러분? 계단 형태예요. 그래서 과표가 자꾸 뭐할수록 커질수록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세율이죠. 계단형 형태. 이래서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저 10%부터 출발해서 10%, 20%, 30%, 40%,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그래서 1억까지는 상속세 과표나 증여세 과표가 1억까지는 10%,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 5억을 초과해서 10억까지는 30%, 그 다음에 10억을 초과해서 30억까지는 40%,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 그래서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세부담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누진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적어놓으세요. 대인세와 대물세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바로 기본적인 누진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자체가 누진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대인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에서 공부하게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세도 예외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례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래서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부동산의 매매로 취득했다. 매매로 취득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매매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무조건 4%대입니다. 1억짜리 부동산을 사도 4%, 2억짜리 부동산을 사도 4%,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도 4%, 2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4%. 무조건 하나의 세율만 적용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과표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율. 물론 주택은 별도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수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비례세를, 물론 재산세도 누진세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전형적인 대물세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누진세율입니다. 물론 얘도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소득세는 무조건 누진세율, 종부세 무조건 누진세율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은데 이 양도소득세는 누진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재산세도 비례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누진세를 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어려운 게 원칙과 예외, 그래서 특히 예외가 많아. 항상 우리 세법은 원칙으로 끝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법을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 계셔요. 아우, 난 세법만 들으면 정신없어. 못 차리겠어. 맨날 숫자만 나와. 세법은 숫자입니다. 다른 과목과 다른 점은 세법은 결론은 세액을 계산하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 숫자 개념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대인세, 대물세. 자, 그 다음에 종가세와 종량세 좀 볼게요.
자, 요것도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는요, 결론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걸 주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배우는 내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얼마예요? 이거야, 얼마. 우리가 취득세 공부했어. 그러면 그 공부한 결과는,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가 얼마인데 그걸 계산할 수 있대요. 이때 계산 요소는 세법은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냐?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세법은 결론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이때 이 얼마예요? 라는 계산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과표와 세율입니다. 과세 표준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를 과세가로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 뭘 곱해라 여러분?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 이거는 모든 예외 기본이며 공통입니다. 세법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 과정이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복잡해도 더럽게 복잡해. 그러니까 일반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큰 거죠. 그러니까 세무 전문가라는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이 단순하니까 복잡하니까. 특히 지방세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데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는요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내가 부동산을 처분했어. 그래서 내가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했어. 잘했죠, 이 사람?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잘 알아요. 뭐 해서? 싸게 사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까? 연병아. 그럼 내가 3억 주고 사서 5억 원에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그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이득은 얼마 되는 거예요? 2억이죠. 그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근데 그 양도소득세 2억 원이라는 계산 과정이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요. 왜냐? 소득세이기 때문에 납세, 그 하나하나마다 그 물건의 상황을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모든 조세 세 계산은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이 계산 구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모든 조세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한다? 과표에다 뭘 곱해라? 세율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난다. 이걸 과세산.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1년 내내 과세산. 이때 이 과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어떠한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이걸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취득세 할 때는 어떤 걸 과표로 할 거냐, 그리고 그 취득한 물건에서 어떠한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산출세액이 얼마 나오는 거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근데 따로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1년 내내 이거 하는 거니까. 과세산. 관악산이 아니라 과세산. 이때 특히 대부분의 조세는 이 과세 표준이 여러분,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현됩니다. 과세 물건의 가액이 얼마? 그 얼마짜리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하냐?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이 종자는 따를 종자입니다. 따를 종자에 가액가짜 쓴 겁니다. 종가세. 가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종가세가 일반적인 겁니다. 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다 과표는 가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과표가 이렇게 금액으로 표현되면, 과표가 금액으로 표현되면 그때 적용되는 세율은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냐? 정율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대응되는 겁니다.
과표가 가액이 무조건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표가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고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조세가 있어요. 물리적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두당이라서 인원수당 그 얘기야. 그다음에 건당, 뭐 면적당 이런 식으로 어떤 금액으로 표현되지 않고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조세를 바로 뭐라 하냐면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 이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 나중에 우리 최저한세량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때 한 건당 그래서 권리 중에서도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이래서 무슨 말소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해지 등기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러한 변경, 말소, 해지 이런 걸 때 한 건당 얼마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종량세 때는 항상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현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걸 바로 뭐란다? 일정한 금액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정액세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붙어 다닙니다. 그 과표가 종가세면 세율은 무조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 뭐 정률세. 과표가 금액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 단위로 표현된다. 그러면 이때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종량세. 그럼 이러한 종가세와 종량세일 때는 이때는 죄송합니다. 정률세와 정액세로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얘는 안 찢어져. 꼭 붙어 다닙니다. 제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있는 분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막 침도 튀기고 분필도 날라다니고. 그래서 요 구조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꼭 붙어 다녀요. 그래서 종가세가 일반적인 거고 물리적 단위로 나타나는 종량세가 예외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소, 거기 여러분 종량세 개별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세 유흥 장소에 입장을 하면요. 이때는 과세 유흥 장소 1인당, 입장하는 1인당 얼마 딱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원제 골프장에 입장했다. 그러면 인원 1인당 9,000원, 9만원 이런 식으로 딱딱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가세와 종량세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7번은 이제 양가로 7번은 기타입니다. 기타인데요. 거기서 기타는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동그라미 2번 재산세만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만. 다른 거는 그냥 그런 거 하다가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재산세란 뭐를 말하냐면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뭐에 대해서 밑줄 당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하는 당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 당해세를 재산세랍니다. 특히 당해세 밑줄 요거를 중개법에서는 요거를 당해세란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당해세. 그래서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당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뭐와 이름이 똑같아? 재산세와 이름이 똑같죠. 우리 아까 재지종 할 때.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어느 교수님은 이거를 그 지방세인 재산세와 구분하기 위해서 재산세군 해갖고 무리군자 쓰시는 교수님도 계셔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재산세라는 것은 글자대로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가? 결론은 재산. 그래서 거기 밑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세, 밑줄. 얘들 뭐네? 재지종이죠. 재지종 하면 뭐가 떠올라야죠, 여러분? 보유세 떠올라야죠, 재지종. 그러니까 여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세나 재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당에서 부과되는 조세인데 어떤 보유냐? 재산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때린다 해서 바로 이걸 재산세군,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당해세. 그리고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지만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도 다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상속세는 글자 그대로 뭐에 대해서? 상속받는 재산.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다 하나같이 뭘로 때린다? 재산에 때렸다. 그게 특징이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이 책에다가 꼭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우리 중개법에서 배우겠지만 이 재산세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세법에서는 재산세군 또는 재산세라는 놈을 중개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당해세라고 그러고요. 얘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얘들은 근저당권 등 피담보 채권보다 이때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배우냐? 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저당권 등 피담보 채권보다 얘들은 항상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중개법에서 공매, 경매를 배울 거고 그 공매, 경매에서 경락가액이 결정되면 그 경락가에서 채권자 등의 어떤 배분 요청이 있게 되면 그 배분 요청에 대해서 어떤 놈부터 배분할 것이라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은행 등이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걔들보다 요 재산세가 먼저 우선을 변제받습니다. 얘들이 먼저 받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중개법에서도 배워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재산세군 당해세에 해당하는 애들은 특징이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은행에서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다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재산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체납된 게 있다. 그러면 그 체납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경락가에서 얘들이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야.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는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거고 우선 변제 이런 것은 이제 중개법 등에서 경락가의 배분 순위 결정할 때 아주 그 배분 순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 재산세만 좀 기억하시고 재산세는 이 내용도 중요하다. 이건 중개법과 연결돼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요, 이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00쪽에 보시면 여러분 조세 체계가 나와 있죠. 우리나라 국세의 체계가 나와 있어요. 국세와 지방세. 딱 보니까 세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더럽게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다 이걸 공부하는 건 아니야. 이걸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인 거고 우리는 이 중에서 뭐만 공부한다? 소득세, 국세 쪽에서는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부가세 쪽에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쪽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목적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걸 우리가 주된 내용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 국세기본법상 세법 용어가 나오죠. 우리가 항상 법을 배울 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법률 용어야. 내게 아닌 내 거 같은 뭐 요즘 그런 말도 나오죠. 이거 여기서 다 나온가?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용어.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법률 용어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일반인이 알아듣게 못 알아듣게? 못 알아듣게 합니다. 못 알아듣게. 그게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을 하는 사람들만 위한 과목이야.
일반 사람이 몰라. 봐갖고. 알면은 안 되니까. 자기네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럼 너랑 나랑 차이가 없지 않냐? 판결을 보세요. 법정 판결 보면 우리나라 말인 것 같은데 우리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영화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법 전공하신 분은 저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무식한 놈 그럽니다. 저보고. 법도 말하는 게. 근데 그 법은 누굴 위한 겁니까? 국민을, 사람을 위한 거야 되잖아. 근데 그분들은 아닙니다. 법정 지상주의입니다. 법이 우선주의입니다. 사람보다 법이 우선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 악법도 법이다. 왜 악법이 법이야? 법이 안 돼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법을 전공하시면서 얘기하면 무식한 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판결 나오면 도대체 우리 일반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뭐야? 법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대. 근데 그 법은 누구를 위한 거냐고.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야 되는 겁니까? 법이 사람을 위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저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얘기, 법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법을 하신 분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신 분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법이 바로 세법입니다. 민법 선생들은 세법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공법 선생들도 세법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민법, 중개법, 공법 다 좋아합니다. 왜? 그걸 모르면 세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법체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 201쪽에 국세지방세 나왔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용어 하나씩 들어갑시다. 근데 국세지방세 이미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그 다음에 납세 문제 갑시다. 일단은 개념에서는 이렇게 정합시다. 우리 세법은 모든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있죠. 단독 행위가 아니라 모든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있다. 세법도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습니다.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입니다. 이게 세법의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별 세법을 공부를 하게 될 때 모든 개별 세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가 과세하는 거냐, 그리고 누가 납세물을 부담하는 거냐, 그 얘기죠. 이게 우리 세법의 당사자입니다. 매매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임대차 당사자는 누가? 임대인과 임차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과세권자는 우리가 누가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냐,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크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했던 거였죠. 그에 대해서는 우리 납세무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과세관청 입장이에요, 납세무자 입장이에요? 납세무자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까? 적게 내고 싶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합니다. 세부담은 어떻게든 줄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나가시면은 매매가 돼갖고 매도자, 매수자 매매 끝났는데 이때 매도자, 매수자가 여러분 공인중개사 때 이렇게 요구하죠. 공인중개사님, 우리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 조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써주세요. 그러는 거죠. 다운계약서 왜 써달라는 거야, 결론은? 이거야, 이거 세금이야, 세금. 세금 적게 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써달라는데 다운계약서 써주면 돼요, 안 돼?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실직거래가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래도 납세무자는 어떻게 한다?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요 회피를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려고 그랬죠. 이게 상반된 입장이야. 쫓고 이게 세법의 개념이야. 세법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나머지 세법 조문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기본 개념을 모르니까 세법 조문 볼 때 뭔 소리야 이게. 우리나라 말인 것인데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이
세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이렇게 쫓고 쫓기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납세무자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줄이고자 한다. 저도 소득세 신고할 때 가능하면 꼭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득세 어떻게 하려고 그래? 환급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요거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뭐 하면, 오버하면 그때는 이제 걸리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많이 걸리죠? 예전에도 뭐 강뚱 걸렸었죠? 한때 은퇴했잖아. 영원한 우리 오빠 가수 누가 있어? 신승훈, 김건모 다 한 번씩 다 붙어갔죠. 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세무사들이 시키는 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납세 문제, 자, 이거 하셔야 돼요. 납세 문제라면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 반대로 과세관청은 높이려고 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과세관청은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땐 빠른 걸 좋아한다, 늦은 걸 좋아한다. 빠른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과세관청은. 왜? 빨리 과세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과세 시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납세무 이행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과세표준은, 과표는 과세관청은 큰 가액을 좋아한다, 낮은 가액을 좋아한다. 큰 가액을 좋아하죠, 큰 가액을. 세율은 과세관청은 낮은 세를 선호한다, 높은 세를 선호한다. 높은 세율. 이게 과세관청의 놀부심보 3종 세트입니다. 이게 기본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법을 공부할 때 이런 기본적 마인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과세관청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빨리 과세하고자 한다, 늦게 과세하고자 한다, 빨리 과세하라 한다, 빨리.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세법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과세가액을 결정할 때는 큰 금액을 좋아한다, 작은 금액을 좋아한다, 큰 금액을 좋아합니다. 세율은 높은 세를 좋아한다, 낮은 세를 정한다, 높은 세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법 조문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다 나와요. 계속 나와, 이 말이. 이게 기본적 마인드야. 이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세관청의 놀부심보 3종 세트. 마감 임박. 그러면 납세무자는 이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반대죠, 반대. 이런 기본 개념을 저는 꼭 강조합니다. 정말 강조합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도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올 때 찍을 때 이런 기본적 마인드를 가지고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과세관청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빠른 걸 선호한다. 과표는 어떤 금액을 좋아한다? 큰 금액을 좋아한다. 왜? 얘가 결론이 이거죠.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랬죠, 여러분. 세법은 산출세액. 그럼 이 산출세액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죠. 과표를 증가시키거나 세율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 납세무자는 둘 중에 어떤 거? 자꾸 낮은 걸로 가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유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머, 지금 양도하시면요 50% 부과됩니다. 그러나 20일, 30일만 참아도 1년이 지나가면 40%에서 10% 다운될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객은 그런 걸 원하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세법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전문가인 여러분이 그런 걸 세금을 얘기를 해달라, 그걸 요구하는 건데 그 요구에 부응을 못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 민계공만 쎄빠지게 했어. 그 신문 나가서는 민계공이 안 나와, 별로. 뭐가 많이 나와? 다 세금이 거의. 고객은 와갖고 여러분 세금 문제를 제일 중시합니다. 뭐 고객님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놈의 인간은 맨날 물어만 보면 시험 범위가 아니다. 도대체 공인중개사 세법은 뭘 하는 거냐? 이런 기본적 마인드 꼭 좀 잡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가장 기본적인 내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정리하신 분은 꼭 여러분이 성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납세무자가 나와있죠?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 자가 납세무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좀 어려운 말 나오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202조 과세 요건 별표 2개. 과세 요건이 뭐냐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 과세 요건을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과세 요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납세무자 밑줄, 과세물건 밑줄, 과세표준 밑줄, 세율 밑줄. 이 4가지를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과세 요건. 그래서 납세무자 방금 보았던 거 누구한테 때릴 거냐 그 얘기야. 납세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누가 내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과세물건 뭐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 얼마로 때릴 거냐? 그 얼마를 때릴 거냐가 바로 과표와 세율이죠. 우리 이거 공부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다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재산세는 누구한테 납세물을 부과할 것이냐? 과세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세율은 어떻게 때릴 거냐? 다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 그래서 과세 요건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납세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아직까지 얘는 과세 요건이 뭐냐, 종류가 뭐냐라고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3조 과세 기간이 있죠. 특히 세법 중에서도 일정한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 기간은 세법에 따라서 국세의 과표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세라고 합니다. 이거를 기간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 기간세랍니다. 과세 기간 옆에다 줬어요. 기간세. 이렇게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래? 기간세. 글자 그대로 기간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거예요. 이때의 이 기간세 대표가 바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3가지가 대표적인 기간세이면서 우리나라 조세 가장 대표 3가지입니다. 근데 법인세, 부가치세 시험 범위도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득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건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득세는 무슨 소리냐?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소득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대표적인 기간세가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무조건 영년주의에 따라서 여러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달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력 바뀌면 다시 시작하죠. 해가 바뀌면 똑같이 1년 단위로 부과돼요. 소득세는. 그래서 무조건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0일까지. 그러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매월 단위로 뭘 받죠 여러분? 급여를 받죠. 그러면 그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소득세가 부과되죠. 소득세 빼고 주잖아. 이때 요 소득세를 빼고 준다. 요걸 세법 용어로 뭐라는 거죠 여러분? 원천징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원천징수란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많이 들어봤잖아. 아저씨 급여 명세서 보세요 여러분. 그럼 월급이요 1,000,000원 해놓고 거기서 1,0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 조경표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액 조경표에 따라서 얼마를 일정한 그 뭐를 빼고 줘? 소득세 빼고 주죠. 그 빼고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자 그럼 여러분 소득세 나왔으니까 뭐 쫓아와야 되네? 소득세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쫓아오는 게 있다고 했잖아. 뭐가? 지방소득세 쫓아오죠. 몇 프로? 10%.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득세에서 무조건 지방소득세입니다. 요걸 빼고 준다.
빼고 주는 걸 우린 국세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요걸 지방세에서는 뭐라 하냐면 지방세는 여러분 이걸 특별징수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국세일 때의 표현 방식과 지방세일 때의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국세에서 뭐라는 걸 원천징수라는 걸 지방세에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징수라 표현한다. 의미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원천징수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예금에 했더니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라도 쥐꼬리만큼 나오죠. 지금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지난달 10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됐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높다 해갖고 2.25%에서 0.25%를 떼어갖고 2%대로 맞췄죠. 우리가 인하 내렸더니 일본은 더 하죠. 저금리, 최저금리, 제로금리야 제로금리. 지금 우리나라 일본하고 붙어서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하고 우리는 엄청 싸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싸우는가? 우리나라에서 싸우는가? 아니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수출원과 일본 수출을 맞붙는 거죠. 일본화 엔화가 자꾸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달러는 어떻게 하고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일본 물건과 우리나라 물건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일본 엔화가 더 떨어지는 거죠. 1달러 가지고 똑같이 1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물건 살래 일본 물건 살래 그러면 일본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엔화를 자꾸 떨어뜨려 버리니까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 경기 지금 우리나라가 불경기로 가느냐 후퇴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아작났죠 지금. 아작났습니다. 자동차 안 팔려. 왜? 일본. 한때는 우리가 일본 앞질렀잖아. 지금 뭐, 그 아마 다음 달, 이번 11월 달인가 이제 기준금리 내려야 돼, 지금. 붙으려면. 그게 세법하고 뭔 상관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했어. 그래서 여러분 금리가 자꾸 내려가죠.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해도 이자가 많아 적어. 적죠. 그러니까 요즘 서민들이 재산 형성이 더 어려워져. 투자할 때는 몰라. 제가 은행 다닐 때만 해도요. 재응격조 3년짜리가 30%였습니다. 이자가. 5년짜리가 50%가 넘었어요. 이자율이. 정기예금 뭐 10%, 20% 막 그랬어. 지금은 은행에다 예금해도 몇 프로? 2%, 3%. 그거 더 달라고 지점장과 막 싸우죠. 더 줘. 0.5%. 그러니까 지금은 서민들의 재산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에는 저희 그냥 급여 받으면 급여 일부분을 뭐 했어요? 정기적금 불입했죠. 정기적금 불입하면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목돈 쌓이잖아. 그래서 재산을 조금씩 불려갔잖아. 지금은 여러분 원분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부동산 가격 자꾸 어떡하고 하락하고 있고. 그렇다고 주식하자니 주식하려니까 맨날 연예인들 나와서 뭐라 그래? 쪽박 찼다고 그러죠. 그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갈 데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금했어. 그랬더니 은행에서 뭘 떼고 줘? 요만큼 준 이자에서 뭘 또? 소득세 빼고 주는 거죠. 그럼 소득세 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서 또 뭐가 좋죠? 지방소득세 10% 나도 줘 하면서.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10%. 기초까지, 입문까지 이 정도만 알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단위로 가져야 한다? 1년 단위죠. 그럼 우리 급여는 매달 받죠. 그래서 12월 동안 매달 지급받은 거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지급했죠.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1년 단위로 합산했죠. 그래서 총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죠. 그래서 그 매달 징수한 소득세와 1년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뭐예요, 여러분? 연말정산한다. 그러죠. 응? 연말정산하잖아요, 여러분. 13월이 급여가 아니라 이제 14월이 급여인데
연말정산에서 네가 1년 동안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1억 원 총액에 대한 너 과표이니까 우리 소득세는 누지세를 해서 세율을 때리죠. 그럼 여기서 소득세가 결정된데 네가 그동안 소득세 낸 게 얼마였느냐 이거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너 많이 냈다. 그러면 소득세 어떻게 하는 거고? 환급 받는 거고. 야, 너 그만 매달 소득세 낸 게 너무 적다. 야, 더 내라. 추가 납부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때 소득세 계산 때 많이 뭘 받아야 돼, 여러분? 공제를 많이 받아야 돼. 이걸 많이 받아야 돼. 이걸 못 받으면 소득세 추가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연말정산할 때 1년 동안 각종 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라든지 공제금, 영수증 제출해야 되잖아. 회사다 제출해갖고 뭘 받아야 돼? 공제 받아야죠,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남은 이제 그거는 아저씨 이제 용돈 되는 거죠. 그거 마저 뺏어가면 안 돼. 그건 아저씨한테 줘.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세, 여러분? 기간세.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시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여러분.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틀리다니까?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가셔야 한다고, 1년 단위.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어려운 것만 나와요? 아니요. 쉬운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쉬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우습게 알고 나중에 꼭 당하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내는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 5월 달에 뭐 내라고? 소득세 신고 납부해서 과세관청이 막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는 이미 근로자로서 연말정산했으면 별도로 확정 신고할 필요 있고 없고? 없고. 근데 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을 임대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은행에다 예금해서 예금 이자가 소득이 발생하고, 주식회에 투자해갖고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가끔가다 로또 사갖고 로또 당첨돼서 기타 소득 발생하고, 그런 분들은 다 뭐 해야 되는가?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로또, 그런 분들 계셔요. 로또에 인생 걸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는 원래 몇 년 단위로 합산한다고요? 1년 단위로 합산해죠. 그래서 언제 내라고요? 언제 내라고요? 다음 연도 5월 달.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소득세가 다음 연도 5월 달 돼야 돈이 들어오죠. 그럼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돈이 빨빨 세금이 거쳐야 여러분 각종 또 공공사업을 세우면 돈이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들어오면은 과세관청,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회사 급여가 바뀌었어. 그래서 매달 월급여를 안 주고 1년 12월 31일 날 한 번에 1년치 한 번에 더 주겠대. 한 번에 주겠대. 여러분 좋아, 싫어? 싫어요. 왜 싫어요? 목돈 들어오잖아, 1년에 한 번에. 왜 싫은가요, 여러분? 그동안 뭐 먹고 살라고? 이해되시죠? 누구도 똑같은가? 과세관청도. 그동안 어떻게 국가 지방자치 예산 끌어갈 거냐? 그래서 이 원래는 언제 내야 되지만 5월 달에 내야 되지만 네가 뭐 할 때마다 급여 받을 때마다 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먼저 좀 내라. 그게 바로 원천징수인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매달 받죠. 과세관청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뭐 한다고? 말한 거. 이런 기본 개념 잡으셔야 돼요. 원래는 다음 연도 5월 달 내야 되지만 그때까지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과세관청은 공무원들 돈 어떻게 주고 각종 공공사업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소득세를 원래는 다음 연도 5월 달 낼 건 네가 소득이 뭐 할 때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요 금액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좀 먼저 내라,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원천징수. 요걸 지방세는 뭐라 한다 여러분? 특별징수. 같은 의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3조 가산세 있죠. 찾으셨나요? 자, 여기가 또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4조 가산금.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